주제로 매달 1회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저도 여러 차례 여기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많이 배우고 가고 그랬는데 전에는 항상 저쪽에 앉아 있다가 오늘 여기 앉아 있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한 사람은 약물을 중심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 의사니까 기본적으로 약은 쓰지만 정신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치료라는 것은 이제 환자와 어떤 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좀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또 융의 분석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떤 인연이 돼서 그 불교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1985년인데 그때 우연한 기회로 불교를 만나서 첫 번째 스승이신 분에게 좀 배워보니까 그때 저 나름대로 이 불교라는 것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의 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좀 잘 들립니까? 예.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도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불교에서 뭔가 좀 이래 터득한 게 있으면 정신치료에 넣어서 좀 접목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뭐 3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이었죠. 가장 우선순위를 거기에 뒀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때 처음에 85년도에 그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것이 진리구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런 불교 공부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정신치료적인 가치가 있다 해서 정신치료를 위해서 또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불교의 어떤 경험 속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정신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거 꼭 해야 되는 거는 끝까지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 두 가지 어떤 동력이랄까 이것이 저를 끌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 정신치료 각각을 이래 하다가 제가 사실은 병원 문을 한 2번 닫았습니다. 닫고 2014년도에 나름대로 정신치료의 저는 뭐 배경이 초기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의 그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선정 또는 삼매를 닦아서 법의 본질을 본성을 보는 위파사나 그것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불교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 저한테 나타나더라고요. 지금까지 불교와 정신치료 두 개가 하나로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 불교란 게 완벽한 정신치료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정신치료랑은 사실은 그냥 이론으로 또는 누구한테 들어서 뭐 이런 거 가지고 환자하고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절실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 사람이 듣고 정말 이거는 맞겠다 하고 또 해보니까 된다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치료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제가 충분히 경험하고 그래서 우선 저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불교와 정신치료 이 두 가지를 길을 걸었다는데 정신치료자로서의 길도 충분히 걸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개인 분석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환자가 돼서 치료자한테 아까 말한 그 이동식 선생님한테 제가 한 4년 2개월 분석을 받았습니다. 분석을 받고 처음 갈 때 자네 문제가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제 4년 2개월을 분석받고, 그다음 이제 모든 정신치료학과들이 이 코र्스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치료한 사례를 지도를 받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슈퍼비전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치료한 사례를 뭐 녹음을 하든 적어가서 내가 이렇게 치료합니다 하면 이제 경험 있는 치료자가 이제 지도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데 나오면 그걸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은 보고 지도를 해주죠. 또 내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치료자의 또 경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신치료 학파들은 보면 3가지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분석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회 같은 경우는 자기 분석을 한 5, 6년 받습니다. 받다가 한 뭐 3, 4년 되면 이제 당신이 치료한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봐라. 이래가 이제 또 그 슈퍼비전을 받는데 그 2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학파 나름대로 세미나를 참석을 통해서 그 학파 프로이드 같은 프로이드 그 저서나 이런 걸 같이 공부하고 또 선배들한테 배우고 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 참석, 요 3가지로 보통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충실히 지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치료를 받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저는 수행을 하면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기존의 치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제가 경험도 또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전 정신치료를 하면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제가 불교를 만난 것은 1985년입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첫 번째 저희 서성가 인연은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한 3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게 조금 특별한 걸 가르치셨기 때문에 선생님 돌아가시고 더 이상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어찌 보면 불교로서는 길을 잃은 거죠. 물론 저한테 큰 경험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참 도움으로 그 선생님께서 뭘 가르치신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니까야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려를 배워서 니까야를 내가 다 봐야 되구나.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성불교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산스크리트부터 먼저 한 1년 6개월에서 중국까지 마스터를 했죠. 그 다음 이제 빨려, 그 다음에 또 뭐 산스크리트 하니까 빨려는 그냥 알 수 있겠더라. 그래도 또 좀 더 배우고 해서 2001년부터 이제 빨려 경전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저로 하여금 이런 그 빨려를 배우고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또 니까야를 다 읽게 해준 그 선생님이 너무나 고맙죠. 어떤 뭐 배운 걸 떠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어째 보면 그 좀 불교로서는 뭐 암흑기라 할까 한 15년을 제가 이제 정신치료에 주력하면서 정신치료를 나름대로 이게 정신치료구나 하는 어떤 뭐 관이라 할까 뭐가 생길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정신치료로서는 이제 뭐 경험을 어느 정도 하고 200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불교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제가 200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인 거죠. 앞이 안 보여서 지금 오늘 제가 이 하는 불교 저 나름대로 세운 불교 정신치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 하면은 그걸 세울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려면 첫 번째가 치료자가 뭔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경험은 우선 이 불교를 만나서 뭐 공부든 수행이든 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경험이 보편적인 경험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경험이 나한테만 통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자한테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서 나한테 도움이 됐고 이것이 보편적인 경험이어서 누구든지 똑같이 하면 과학처럼 우리가 어떤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듯이 누구든지 했을 때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 다음에 환자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굳이 뭐 불교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말로서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는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성당 다니신 분도 있고 종교에 대해서 혐오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통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불교 정신 치료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정신 치료라는 게 다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나 융의 분석 심리학처럼 보다 더 환자를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제가 이동식 선생님이라는 분,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불가에 이래 출가를 해서는 아주 큰 스님이 됐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 보고 뭐 말하면 그게 자네 문제야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이 드문 분이고 참 많은 걸 배웠죠. 한 12년 동안 배웠는데 어쨌든 그분에게 배워서 치료했을 때보다 제가 이 불교적인 것을 부처님 말씀을 제가 체화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할 때 훨씬 저 나름대로 볼 때는 효과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불교 정신 치료를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선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로서 이 불교 정신 치료 체계를 세웠는데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아까 85년도에 업설이란 걸 처음에 제가 배운 거죠. 업설이란 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불행이 어디서 오는지 하는 그런 그것을 제가 배우고 체득하면서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만 많이 알아도 환자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는 이것을 완전히 저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업소리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또는 세상의 이치해서 저 나름대로 충분히 소화한 걸 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문의 되고 87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업소를 가지고 많이 치료를 했어요. 그때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어떤 불교에서 한계를 만나다 보니까 우연히 그 미얀마 스님인 한 2,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반디타 스님이라고 마하시 스님 제자인데 대단히 참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우연히 보니까 바로 이번 생애란 책입니다. In this very life라고 우반디타 스님이 미국의 IMS에 초청받아가서 3개월인가 법문한 걸 잘 정리해서 미국에서 먼저 책이 나온 책이죠. 그걸 제가 보고 그걸 보니까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 집중하면서 이 불교의 삼법인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 할 수 있는 무상고 무아를 깨칠 수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그것이 니까야와 정평이 있는 주석서, 뭐 청정도론 이런 것에 입각해서 됐다 해서 그때 저는 뭐 길을 잃은 입장이니까 이거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위파사나 책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난 뒤에 2003년 그 당시에도 이미 이런 수행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이걸 좀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미얀마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나니까 참매 우자나카 스님이 하는 참매를 가면 좋을 거다. 그래서 그건 왜 좋나 하니까 우자나카 스님이 뭐 외국인을 참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되죠. 가면서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머리를 깎고 비구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환자 보는 입장인데 그건 참 곤란하지 않겠나 했는데 도움이 된다니까 이제 가서 비구 생활을 한 달 했죠.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성복을 입고 개를 지키니까 이 수행이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하고 이 탁발 나가서 탁발도 하고 이런 게 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요즘 밑바사나라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사티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그런 수행을 제가 하면서 몸이 이런 거고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돌파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때 한 달 그 몸과 마음을 관찰한 것을 내가 이걸 또 평생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몸과 마음에 대한 걸 많이 깨닫게 됐죠. 생각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 의지가 어떤 속성을 가졌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정신치료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점점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 대한 어떤 것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는 이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걸 아니까 뭐 거의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정신치료로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을 보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싹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사는 건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 없고 치료하는 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2007년부터 뭘 했냐면은 이 2007년, 8년 그 2년에 걸쳐서 사부니까야를 읽었습니다. 초기 경전은 니까야로 되어 있는데 니까야는 뭐 전부 합하면 5부니까야입니다. 5부니까야 중에 주된 것이 사부니까야고 나머지 소부니까야에 이제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사실은 번역이 활발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 목사님, 대림선님 두 분이 이제 번역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재성 선생님이 이제 번역하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2008년까지는 적어도 사부니까는 다 번역이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제 2년을 걸쳐서 니까야를 사부니까를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읽는 목적은 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혼자서 나름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부처님이 경험한 것은 뭐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그런데 그 중에 내가 경험한 것은 뭐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뭔가 하는 걸 아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가 과연 심리치료가 될 수 있나, 정신치료가 될 수 있나 하는 그 두 가지 이제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옛날 선생님께서 그거 니까야에 있다는 거, 그거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뭐 세 가지 목적을 다 참 만족스럽게 이루었습니다. 이루면서 보니까 첫 번째 부처님이 경험한 거, 또 경험은 했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 이걸 보니까 물론 뭐 신통 이 부분은 빼고요. 그래도 경험해야 될 걸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이 니까야를 보면서 이 초기 불교의 어떤 가르침은 인과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봤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 그 인과의 법칙으로 볼 때 우리는 무아라는 거. 그러니까 무아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자칫 뭐 아주 거창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아란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정신적, 물질적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몸과 마음을 눈꽃만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상 돌아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은 있지만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무아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가장 토대로 하면서 근본으로 하면서 자연적으로 볼 때 무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다가 죽으면 인과의 법칙상 윤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부니까야 전체를 통해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이겁니다.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경전을 보니까 선정, 삼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삼매 선정은 다 기본으로 다 갖고 있었고 신통도 뭐 거의 기본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윤회의 어떤 메커니즘, 윤회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제가 그 중요한 윤회를 제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윤회의 어떤 모습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윤회를 보는 게 또 선정이 돼서 그 다음에 그것의 그 힘으로 이래 보는 거기 때문에 선정을 닦을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또 12연기를 할까 이 윤회를 볼 수 있는 이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라는 사실을 확신을 했습니다. 이 불교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정신치료다 하는 걸 했고, 그 다음 이제 확인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참 희망이 있더라고요. 이 선정과 제가 그 목표로 하는 것을 어떤 분이 해냈더라고요. 그 미얀마에 파옥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파옥센터의 큰 스님을 우리는 사야도라 그러는데, 파옥 사야도 하면 파옥센터의 뭐 선원장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내지는 존경할 만한 스승인데, 파옥 사야도라는 분이 옛날에 그 청정도론 내지는 옛날에 그 수행했던 사람들의 그것을 다 복원을 해가지고 스스로도 경험하고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2009년도에 병원 문을 닫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선정을 좀 경험했는데, 제가 선정을 경험해본 거 그 정도 선정 가지고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좀 어설픈 선정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진짜는 어렵겠구나 하고 한 6개월 수행하고 이제 중도에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소부니까를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대로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니까야를 전체 다 읽으니까 이게 정말 완전한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를 세우려면 그 중요한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좀 곤란하다 하면서, 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좀 뭔가 특별한 체험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선정에 제대로 된 선정에 도전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2013년 11월에 한 2년 예정으로 다시 병원 문을 닫고 수행을 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가 이걸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이 사마타라는 거는 이제 이 삼매를 닦는 수행을 사마타라 그럽니다. 이 사마타, 이 삼매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불교 주석서나 다 이 불교 서적에는 근접 삼매, 본 삼매만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윗바사나가 이렇게 마하시 선서에서 하다 보니까 순간 삼매까지 넣어서, 보통은 삼매하면 순간 삼매, 근접 삼매, 본 삼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본 삼매를 우리는 선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정 삼매란 말을 이제 따로 쓰기도 하는데, 이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 삼매를 닦는 수행인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니까야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삼매를 닦으라, 그러면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아난다가 부처님께 삼매의 이익과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삼매의 이익과 목적은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사마타를 닦고 청정도론에는 이제 사마타 닦는 방법이 40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파옥센터에서는 24가지만 닦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40가지 중에 10가지는 사체가 변하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초점등을 다 경험하는 건데, 그런 건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로 뭉치고 뭐 이래가지고 24가지 해도 거의 뭐 40가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24가지의 사마타, 삼매, 선정을 이제 닦고 보니까 왜 부처님께서 사마타, 삼매를 얻으면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매를 이래 이제 닦고 선정을 닦고 이래 하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이 아닌 지혜의 눈이 생겨서 우리가 마음을 향하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손 같으면은 뭐 손이 변하지 않고 내 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관습적인 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관습적 실제, 하나는 궁극적 실제인데 이 궁극적 실제라는 것은 어떤 그 법이 존재하는 동안은 고유의 성질이 유지되는 게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매를 얻고 지혜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지수와 구체적인 물질, 궁극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게 보여요. 보이면은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걸 보고 나면 다시는 이 손이 내 거다 이대로 있단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매를 얻으면 요즘 말로 하면은 현미경을 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이 세포를 보고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냐고 만든 게 현미경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눈이 확장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옛날에 현미경이 없을 때 뭐 어떻게 우연히 발견하셨는지 뭐 작정을 하고 뭐 발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삼매를 닦으니까 그렇게 궁극적인 실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삼매를 얻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과학자들이 만든 현미경은 물질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매를 통해서 만든 이 현미경은 정신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화가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난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금 화가 났다 정도 아는데 그것은 관습적 실제이지 궁극적인 실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어떤 정신이식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문전향, 속행이래서 7번 일어나는 그 속에서 어떤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세세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여실히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간단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제가 끝내면서 보니까 왜 우리 환자들이 정신병이 생긴지를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유익한 마음은 탐진치가 없거나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궁극적인 물질은 궁극적인 물질이라고 보고 궁극적인 정신은 궁극적인 정신이라고 보고 그것이 무상하다고 보고 괴롭다고 보고 무아라고 보고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정신에 굉장히 어떤 건전한 어떤 정신의 토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 보고 탐진치가 있고 이래 되면은 엄청난 어떤 우리 정신 속에 불건전한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인 것이 결국은 어떤 사람은 강박증으로 터져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로 터지고 어떤 사람은 심한 정신분열병이 되고 하는 어쨌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기는 게 사실은 불교에서 다 이야기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작업은 그러면 불교 자체가 훌륭한 정신치료다 하는 어떤 그게 뭐 저한테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했던 작업은 뭐냐면 그러면 기존의 정신치료가 과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나? 그 본질을 볼 때 그 본질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불교 정신치료라는 말을 할 수 있지. 그게 충족 못 시키면 절대로 그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융의 분석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그 다음에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정신치료, 뭐 대표적인 그거 4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심도 있게 이래 보니까 모든 정신치료는 다 인간을 이해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병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는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1986년도에 카라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86년 당시에 정신치료 학파가 몇 개가 되나 세보니까 한 400개 정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체계를 세우면서 2016년도에 위키피디아 있지 않습니까? 3월에 그 두드리 보니까 이제 1000개더라고요. 보니까 한 30년 사이에 한 600개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마음챙김 정신치료 이런 것도 꼭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동샘이 만든 도정신치료도 들어가고 이제 뭐 불교 정신치료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왜 그래 많은 치료가 있냐면 인간을 보는 어떤 이해의 틀이 있고 그것에 입각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정신치료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불교에는 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이해가 다 관찰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초기 불교는 전부 다 관찰한 겁니다.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다 관찰한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가 똑같이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관찰하면 다 같이 관찰할 수 있다. 그게 사실 저는 뭐 과학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불교가 서양에서 거의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무상고, 무아 다 증명됩니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관찰한 자유의지, 의지가 없다. 이것도 다 이미 그 2012년에 샘 해리슨가 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대단한 어떤 사람이 프리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 보면 프리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2003년도에 그 사실 제가 명백하게 관찰했습니다. 관찰했지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걸 뭐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관찰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똑같은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제가 볼 때는 다 거의 뭐 증명이 됐어요. 참 재밌는 책이 하나 있는데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그 미국의 엣지 재단에서 나왔고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불교의 진리를 다 증명하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관찰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불교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현대 이 과학의 아버지를 나로 보는데 현대 과학의 아버지는 고다마 붓다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는 사람이 보면 그거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교의 모든 것은 뭐 적어도 초기 불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기 불교의 모든 것은 다 증명이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증명될 게 윤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학이 지금 윤회를 밝히기에는 증명하기는 아주 과학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그것도 증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신치료 학파들은 보면 창시자의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찰과 경험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관찰과 경험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적용만 잘하면 됩니다.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프로이드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기본 틀은 마련했지만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하면 불교는 완벽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제가 뭐 불교 학자라 불교를 뭐 공부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실제로 해보는 거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정신치료는 다른 치료와 달리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교는 인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인간을 괴로움 속에 놓인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해결할까? 그래서 괴로움에 굉장히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신적인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출발이 괴로움입니다. 괴로울 때 그 괴로운 것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잘 나가고 잘 살 때 절대로 정신적인 문제 안 생깁니다. 내가 살기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내 힘으로 풀지도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풀지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어떤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이야기 못하지만 그 속에서 병이 생기고 우리 정신적인 것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어떤 그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신치료로서 굉장히 강점이 인간을 어떤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게 또 사실입니다. 자세히 지혜로워지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움의 원인과 해결을 자세히 제시하면서 그런 경험이 풍부히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한 이야기지만 관찰을 통한 검증된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불교 정신치료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과학적인 정신치료는 프로이드와 함께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 전에 물론 최면이 조금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프로이드라는 대단한 준비된 사람이 어떤 걸 시작한 걸 우리는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을 프로이드로 보는데, 저는 제가 볼 때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게 가장 과학적인 정신치료 학파입니다. 부처님이 창시자고 무수한 그 학파 졸업자들이 있습니다. 사리불, 목건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갔고, 끝자락에 저도 있고, 또 이런 노력들이 모이면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학파를 거쳐가겠죠.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킨 오랜 경험과 풍부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땐 초기 불교의 경륜론 3장은 불교 정신치료 교과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불교 정신치료는 불교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정신치료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완전히 자기 거로 체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정신치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 분석받고 치료하고 또 자기 사례 발표하고 그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교 정신치료를 한다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또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적 배경은 초기 불교 공부와 수행이고, 정신치료 배경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동시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래 만날 때는 한국적 정신치료, 유불선을 통합한 도에 입각한 정신치료하지만 그분도 항상 있는 그대로 바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너 생각과 실제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의 정신치료 배경도 실제를 보는데 조금 포커스가 가 있는 참 다행스러운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세운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는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실은 몸과 마음에 맞지 않게 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생기고, 괴로움이 또 정신적인 문제도 생긴 겁니다. 몸과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하면은 병이 생길 수도 없고 있던 병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몸과 마음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괴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또 잘 알면은 괴로움이 또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것,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아는 것도 지혜지만 지혜로서 순간순간 살아가게끔 어떻게 사는 것이 나한테 도움되는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손해보는 걸 많이 합니다. 손해보는 걸 멈추고 정말 도움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제가 세운 불교 정신치료의 세 가지거든요. 이건 아까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리는 몸과 마음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속성은 보면 우선 몸을 이래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수행이 있고 또 하나는 미시적인 수행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수행은 요즘 많이 하는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덩어리로서 이래 관찰하는 것은 거시적인 수행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상고무한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래 생각의 속성, 의지의 속성,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그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시적인 수행은 아까 말한 사마타 위파사나 삼매를 닦아서 궁극적인 실제를 보는 건데, 이런 수행을 통해서 몸을 보면 이 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에 따라서 활발한 생명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게 뭐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활발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활발한 생명활동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몸은 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보질 못하기 때문에 몸이 팔다리가 몸이 막 그냥 다니는 줄 아는데 잘 보면 자루처럼 그냥 있습니다. 자루가 그냥 가만히 있지 어디 혼자서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루는 누가 들었다 놔야 되는 사람이 있듯이 몸을 움직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그 몸의 속성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생명 활동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은 긍정적 반응이 있고 부정적 반응이 있고 중립적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자세히 보면 반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올 수 없게끔 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좀 뭐 이렇게 갔다 이야기하면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거시적인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미시적인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수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행 명상을 해보면은 보행 명상이라는 게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 모든 현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보면 우리는 발이 막 걸어다니는 줄 알아도 보행 명상을 해보면 우리가 걷는 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발을 들고 가고 놓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들 때는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갈 때는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놓을 때는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없이는 몸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째 보면 의도가 원인이라면 걷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을 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수행을 해서 보면은 아까 삼매를 닦으면은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업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업이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란이 돼서 죽으면은 다음에 몸과 마음을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반열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몸과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인과가 있으면 되는데 이 물질 중에 어떤 것은 과거 업이 계속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 생명에 아주 관계된 눈에서 보면 눈은 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살덩어리의 눈과 이 눈 감성 물질에서 딱 보는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혀, 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심장 토대가 있고 생명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남성 물질, 여성 물질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업에서 만들어내요. 업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물질은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면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을 이걸 들어야 되겠다 하면 이 마음을 내면 여기서 물질은 이까지 가면 이게 들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수행을 하면 볼 수가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할 때 이 물질이 나서 성대를 탁 칠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거를 수행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몸을 움직인다는 그걸 보면은 마음을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또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물질 자체가 분열하면서 물질이 또 계속 존재합니다. 사실 이거를 이래 보면은 궁극적인 어떤 그 물질로 보면 이게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계속 분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이 둘이 이게 세상에 있는 게 다를 거예요. 이거는 몇십 년 있으면 이건 더 오래 있을 수 있죠. 이게 분열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보면 물질 자체가 분열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몸을 움직이는 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면 마음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은 언제나 어느 대상에 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에 가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관찰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마음이 대상에 가고 어떤 데는 안 가는 줄 아는데 마음은 딱 생기는 순간부터 대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마음, 대상 그것이 우리 존재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시작되면 뭘 보면 거기에 마음이 가겠죠. 인식이 있기 전에 뭐 소위 말하는 방언가라는 게 있는데 존재 유지심, 그때도 대상에 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찾아온 사람은 마음이 불건전한 대상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건전한 대상으로 옮길 수 있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참 중요한 속성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길이 난다는 겁니다. 왜 길이 나냐면 마음은 우리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데 많이 가면 거기로 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저 앞에서도 계속 생각해요. 상담받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조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 치료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어떤 정신작용,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이든 의지든 감정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들이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관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가졌다, 내가 이런 의지를 가졌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 어떤 조건이 되면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이 또 새로운 조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때 우리 정신이 다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도와주는 작업이 불교 정신 치료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은 법, 이것도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환자들이 우울증이 생기고 이런 거 보면 몸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또 이런 경우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아프지 않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울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이래가 하루를 또 어떻게 살지? 그러면 마음이 또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래 이러면 또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계속 연속적으로 아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지혜롭게 보면은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럴 만한 어떤 조건, 어떤 프로세스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결과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게끔 도와주는, 이게 전부 다 불교의 이론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인데 이걸 잘 알아도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적어도 남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이란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과 생명을 가진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크든 작든 다 자연 법칙, 물리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에 비해서 생명 가진 존재는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존재도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 가진 존재는 누구나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와 남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가장 소중한 나가 있고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이 있고 생명 가지지 않은 것에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보면은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또 나와 생명 가진 다른 남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보면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연에 이상한 걸 해서 요즘 이렇게 불볕 더위, 이것도 우리가 어떤 한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이 보면 모든 것은 법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보지를 못하니까 욕심을 일으키고 또 욕심대로 안 되면 화내고 화가 나니까 또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새로운 무지이고 그 무지를 바탕으로 또 욕심을 내고 욕심대로 화가 나고 그래서 탐진치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나와 남 사이의 상호작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나도 좋고 남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리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정확히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이든 남이든 나의 생존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정확히 못 보기 때문에 고마움을 우리는 가지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자기한테 불편한 것만 이제 이래 불만족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남을 향해서 하는 행동은 나를 위해서 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볼 때 그 사람도 좋은 뭘 내가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볼 때 안 좋은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은 좋은 결과를 가집니다. 그걸 우리가 용어를 좀 이야기하면 선한 어떤 행위, 선인 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데 남이 안 좋은 악이라고 볼 수 있고, 악인 고과라 해서 그런 법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연을 대하면 자연 법칙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또 어떤 사회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공존입니다. 나와 자연이 공존하고 나와 남이 공존하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메시지는 내가 자연을 대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지를 봐야 되고, 남을 대할 때는 나도 좋고 남도 대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나도 좋고 와이프도 좋고, 또 자식이 있으면 나도 좋고 와이프도 좋고 저 자식도 좋고,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 하나가 나오는 게 공감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거는 저 사람 안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정확히 뭐가 일어나는 걸 아는 게 공감입니다. 일단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니까 내가 좋은 건 압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공감은 타심통이 있으면 완전한 공감이 됩니다. 상대 마음속에 있는 게 보이니까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타심통을 가지고 제도를 많이 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만심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딱 들키니까 그때부터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100% 공감은 다심통을 얻어야 되지만 그거는 참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보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했는데 공감하는 훈련은 간단히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렇지만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말을 하면 말을 따라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순간은 저 사람 마음이 어떻구나.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말에 걸리지 않고 따라 들어가면 이 순간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것이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면 이 순간의 마음은 이렇게 했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따라 들어가면 또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하는 훈련하면 저 경험상 이래 보면 마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잘 이래 보면은 그 마음에 따라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한다 이래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원리가 지혜로서 살아가기인데 지혜는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주식시장이 어떤 원리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은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죽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 지혜가 참 중요한 게 내 생각하고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를 때 다른 만큼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괴로움을 잘 처리를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기르려면 결과를 자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기반으로 뭘 합니다. 그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뭐 별별 걸 다 겪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모른다 할 때는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까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볼 수도 있고 알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교 정신 치료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 형성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되면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어야 좋은 치료자가 됩니다. 이제 치료자로서 관계 형성을 잘 하려면 처음에 뭐 환자한테 별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괴로움에 처해서 뭐 이렇게 여유도 없는 사람한테 치료자가 어떤 노력을 해서 관계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때는 뭐냐면 치료자가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오로지 당신을 돕는데 나의 모든 마음이 있다는 게 전해지면 그때 관계 형성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관계 형성을 토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때 공감 정확히 알보고, 그러니까 치료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자는 환자가 오면 자기 걸 스톱하고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환자를 치료자의 욕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이론으로, 학파의 이론으로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분명한 것을 보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불확실하면 그걸 또 알아보려고 노력해야지, 어떤 선입견이나 또는 뭐 이론으로 보는 것은 불교 정신치료의 어떤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왔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나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았나 하는 그것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살아온 것은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서로 아우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의 치료란 건 어찌 보면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지금 환자가 있다 하면 그 환자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프로세스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것을 치료자가 도와줘서 다르게 해야 이게 치료가 끝나는 거지, 이 다르게 될 수 있는 뭘 하지 않으면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불건전한 정신이 축적되는 것을 우리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한 정신이 축적되게끔 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작업에서 참 중요한 게 환자들의 생각하고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빨리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자는 어떤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감옥을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아무도 넣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이 나오는데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 그 실제가 다른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건 조금 정신이 불건강한 거. 그래서 실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고 불교 정신치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환자가 어떤 상태에 놓인 것은 그만한 것이 올 수 있는 프로세스를 겪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제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다른 것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환자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너무 불안하면 그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약을 먹으면서 올바른 노력을 하고, 올바른 노력이 쌓이면 약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나중엔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환자가 자기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자기 정신을 보면서 자기한테 좋지 않은 건 스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치료의 핵심은 뭐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뭘 정확히 볼 수 있게끔 지혜를 기르도록 도와주고요. 또 하나는 순간순간 마음을 관찰해서 잘못된 걸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오시는. 사실은 안 좋은 건 다 과거와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래 환자를 치료해보면 불안합니다 하면 잘 보면 언제나 미래에 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미래에 가 있지 않으면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화나는 사람은 보면 과거에 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현재로 돌아오게끔, 그리고 이 현재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유익한 마음이 뭐 지혜가 하나도 없어도 현재만 딱 집중할 수 있으면 유익한 마음이 언제나 돌면서 엄청나게 건전한 것이 우리 정신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불교 정신치료자의 수련은
모든 정신치료가 하는 것처럼 교육 분석, 그 다음에 사례 지도, 교육 분석을 불교 정신치료를 한 사람한테 하면 좋겠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또 현재는 불교 정신치료를 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교육 분석과 자기가 치료한 사례를 지도하는 사례 지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정신치료에서는 세미나 참석인데 불교에서는 불교 공부와 수행. 그 다음에 또 세미나 참석 이래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정신적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에 사실 이런 사람들이 불교 수행을 잘 하면은 마음의 불안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씀이신데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아주 신기한 발견이 하나 합니다만 불교 용어를 하나도 안 쓰셨어요 지금까지 거의 우리가 익숙한 불교 용어를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